배부르다. 자, 이제 슬슬 배도 부르고 분위기도 딱 좋으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모닥불 주변으로 둘러앉은 우리는 그의 말에 그 녀석을 쳐다봤다. 경치 좋은 곳에서 힐링하고 싶다는 그 친구의 강력한 주장으로 오게 된 여행. 나를 포함한 우리 넷은 캠핑 장비들을 빌리고서 이곳 한적한 산속에서 캠핑 중이다.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모닥불을 피워놓자마자 친구가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형님이 이 근처에 사셨는데 그 형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친구의 말에 우리는 맥주를 홀짝거리며 이야기에 집중했다. 너 혹시 인명견이라고 알아? 그 뭐냐? 사람 얼굴 가진 물고기? 내 옆에 앉아있던 녀석이 대답했다. 아니 물고기 말고 사람 얼굴을 한 개 말이야. 개. 인명견. 몰라? 난 잠시 동안 인명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강아지의 통통한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작은 동물. 왠지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친구가 이야기하는 인명견은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 듯했다. 친구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저 아래쪽 동네 한적한 곳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불법으로 애들 데려다가 착취하는 뭐 그런 곳이었다나 봐. 왜 그런 거 있잖아. 애들 데려다가 구걸시키고 도둑질 시키고 양아치 같은 그런 새끼들 있잖아. 여튼간에 거기 운영하는 아저씨가 정치 깡패던가 그런 쪽이었나 봐. 애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시키지도 않으면서 애들이 도망 못 가게 방에다 가둬두고 그랬대. 마을 사람들도 다 알면서 그 아저씨가 무서워서 모른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지.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도 그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대. 그냥 이사를 갔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다 어떤 아줌마가 그 집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몸발치여서 본 거야. 새카만 개. 덩치는 진돗개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좀 이상했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고 아줌마를 쳐다보던 개 얼굴이 사람 얼굴 같았다는 거야. 몸에 있는 털이랑 얼굴에 붙은 머리칼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아래로는 사람 얼굴이 눈, 코, 입이 이상하게 일그러져서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대. 그리고 가만히 서가지고 아줌마를 보고 있었다는 거야. 거기까지 들은 나는 진저리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어디가? 지금부터가 재밌는 건데. 열심히 말하던 친구가 날 보며 말했다. 난 그런 유치한 이야기 싫어해. 화장실이나 다녀올게. 난 랜턴을 들고 풀숲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내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친구일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검은색 개 한 마리. 방금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는지 들고 있던 랜턴을 떨어뜨리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난 서둘러 랜턴을 집어들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개를 비춰보았다.
새끼 싱겁게.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을 하지. 계속 얘기할게.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야. 그 아줌마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말로 내려갔어. 그러고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대. 인명견이 나타났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아줌마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아서 다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대. 젊은 청년 몇 명은 그 고아원으로 갔어. 그런데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그 청년들이 뭘 봤는 줄 알아? 조각조각 난 아이들의 시체였어. 말 그대로 몸이 다 잘려서는 온 집안에 서로 엉켜 있었대. 집은 온통 피냄새로 진동을 했겠지? 그때 청년들은 확실한 거야. 아줌마의 말이 진짜였구나. 진짜 여기 괴물이 있구나 하고 말이야. 각자 몽둥이 하나씩 들고 그 괴물을 찾아 주변을 막 돌아다녔대. 랜턴에 비춰진 개의 모습에 난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다행히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진 않았다. 덩치가 좀 컸지만 그냥 평범한 개일 뿐이었다. 아마 마을에서 키우는 개가 여기까지 올라온 모양이다.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난 안도한 나머지 머리라도 쓰다만 줄였던 그때 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다가 아줌마가 본 그 개를 찾은 거지.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가진 게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검은 개였지. 다만 한 아이의 잘린 머리가 발자에 굴러다니고 있었어. 잘린 머리를 물고 있는 걸 아줌마가 잘못 본 거야. 그러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개는 아이 머리를 물더니 산으로 도망쳐버렸대. 그러고 한참 나중에 되어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려졌지.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가 홧김에 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린 거야. 그러고 정신이 들자마자 도망쳤겠지? 난장판이 된 그 집을 버려두고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그 집에서 나는 피냄새를 근처에 있던 들개 한 마리가 맡아버린 거지. 그리고 뭐 피맛을 실컷 봤겠지? 그 맛을 알아버린 그 개는 산으로 도망친 이후로 간간히 사람들을 습격한 모양이야. 지금도 이 산 어딘가를 돌아다닌다고 하긴 하던데. 어때? 재밌지? 근데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나는 키보드 옆으로 요란하게 울려댄 핸드폰을 바라본다. 연정이에게 온 전화였다. 야, 뭐해? 시끄러우니까 좀 받아봐. 병신아, 짐 어떻게 받아? 야, 저기, 죽여! 게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난 그녀의 전화를 무시해버렸다. 그녀의 전화를 무시하고 집중을 한 탓일까? 우린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새끼 실력 많이 늘었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서로 신이 나서 떠들던 중 갑자기
연정이의 전화를 무시했던 게 기억났다. 잠깐만, 나 연정이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 넌 이제 죽었다. 그냥 둘러대면 되지. 죽긴 뭘 죽어. 나는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한껏 업된 텐션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느낌이었다. 전화했었네? 안 받더라. 전화한 줄 몰랐어. 핸드폰이 고장났나 이거? 벨소리가 안 울리네. 됐어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놀아. 끝난다. 야. 더 이상 수화기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씨.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이딴 거 가지고 삐치고 난리야. 투덜대며 자리로 돌아오는 내게 승빈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꺼낸다. 연애 한두 번 해보냐?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너 그럴 바에 차라리 나처럼 게임이랑 연애하라고. 게임은 거짓말 안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잖아. 너 나 평생 그러고 살아. 한 번 더 할까? 아 됐어. 기분 잡쳤어. 얘 풀어주러 가봐야지 뭐. 아 짜증나.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 가봐. 넌 안 가냐? 저렇게 속 편하게 게임을 하는 승빈이의 모습을 보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면서 내심 부럽기도 했다. PC방에서 계산을 마치고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공허한 신호음만 울려 퍼질 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키지는 않지만 그녀의 화를 풀어주러 가려고 난 택시를 잡는다. 연신내로 가주세요. 가는 동안 올라가는 택시 요금이 아깝고 배알이 꼬일 지경이었다. 10,000원 남짓된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난 그녀의 집 앞으로 갔다.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자. 세영아, 화내지 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며 21번 깊게 몰아쉬고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반응은 없었지만 내 느낌상엔 그녀가 안에 있을 확률은 100%였다. 순간에 나는 미친듯이 초인종을 눌러댔다. 마인드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화나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참이 지나서야 문을 열었고 씩씩대고 있는 나의 표정을 쳐다보았다. 집에 있었네. 나는 재빨리 화난 얼굴을 감추고 애써 웃어 보이면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런 내 모습에 그녀는 또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한번 끼며 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도 되지? 네가 언제 허락받고 들어왔어? 톡 쏘며 말하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소파로 걸어가는 그녀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살짝 앉아도 되는 소파에 일부러 온 힘을 다해서 앉는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서가지고 얘기를 꺼냈다. 왜 화가 난 건데? 정면만 응시하던 그녀가 내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리고는 나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물어본다. 왜 화가 난 건데? 지금 왜 화가 났냐고 물어본 거야? 왜 화가 난지도 모르는데 여긴 왜 온 건데? 아니, 화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풀어줄 건데? 아,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못 받아서? 그녀는 나를 조롱하는 듯한 헛웃음을 짓는다.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지. 무슨 나는 24시간 네 전화만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런 그녀의 태도가 심히 못마땅해서 따지도 말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나에게 다가왔다. 게임하면서 전화 무시한 것도 못 받은 게 되니? 순간 뜨끔한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몰라서 못 받은 거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깟 게임이 뭐라고 내 전화를 안 받아? 여자들의 욕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았다. 게임방을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오늘 승빈이를 만난다는 그 한마디만 듣고선 온갖 추측을 해서 최상의 결론을 유추해냈다. 네가 지금 똥 씹은 표정 억지로 감춰가면서 나한테 이럴 자격이나 있어? 미안하다. 그래서 화가 난 줄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그녀의 말에 변명할 생각조차 못하고 나는 바로 사과했다. 다음부터 그러면 진짜 죽는다. 진심으로 사과한 내 마음에 통했는지 그녀의 말투는 조금은 풀린 듯했다. 응, 미안해 정말. 근데 연정아, 너도 그냥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좋아, 그렇게 해볼게. 살림을 부족하며 싸울 것 같던 우리의 다툼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버렸다. 그 뒤로 계속 행복할 줄 알았던 우리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그날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야, 내가 말했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생각 없어? 뇌 없어? 왜 그걸 몰라? 내가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아 씨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존나 미안하다. 됐냐?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 그리고 이유도 모르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이유를 모르면 사과하지도 마. 그냥 상황 빠져나가려고 수작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 아 그래, 알았어. 난 그럼 네가 이유 설명해 줄 때까지는 너한테 미안한 거 없는 거고 사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알겠냐? 멋대로 생각해. 아 됐고, 짜증나니까 좀 나가줄래? 그녀의 집 대문을 있는 힘껏 닫아버리고 화를 주체하기 위해 담배를 입에 물고는 면목은 빨았을 때였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나는 곧바로 문자를 확인했다. 그녀였다. 너랑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두고 있네. 내가 할 소리다. 나는 곧바로 메뉴를 눌러서는 그녀의 번호를 삭제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다시 한번 핸드폰이 울렸다. 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던? 다음 여자 만날 땐 제발 가정교육 좀 제대로 받고 만나길 바란다. 이런 씨. 나는 담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녀의 집으로 다시 올라간다. 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이 씨발아. 너무 크게 난동을 부리는 탓이었을까? 쉽게 열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는 문을 쉽게 열어주었다. 이렇게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듯 그녀의 표정은
굉장히 당황해 있었다. 나는 거칠게 그녀를 밀면서 문을 닫았다. 이제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라고. 그래야 내가 사과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목 부분은 기형적으로 찢긴 채 목 윗부분만 남은 그녀의 얼굴이 피로 울룩진 소파 위에 올려져 있다. 야, 얘기 안 하냐? 그럼 난 너한테 미안한 거 없는 거다. 난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침 6시. 사랑받길 갈구하는 여자의 고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 잠에서 깨서는 간신히 눈을 뜨고 휴대폰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온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그 사실이 다행스러운지 실망스러운지 묻는다면 둘 다라고 할 수 있다. 마음 같아선 먼저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이내 참기로 한다. 먼저 내가 연락하는 것을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가 원할 때, 그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일방적으로 연락을 준다. 어제 지우지 못한 화장 때문에 눈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끼며 욕실로 향했다. 밤새 피부를 괴롭히던 화장을 말끔히 지워냈지만 개운함보다는 맨 얼굴을 드러냈다는 불안감이 찾아왔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거울을 보지 않고 곧바로 화장대로 향했다. 맨 얼굴을 마주하는 게 내키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다. 한숨을 내쉬며 마주한 얼굴. 내 본 모습이자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모습. 혜지라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절망적인 모습에 치를 떨어준 뒤 서둘러 화장을 시작했다. 시계의 긴 바늘이 한 바퀴 반을 돌고 나자 못난 혜지에서 미녀 제시로 완벽한 변신을 할 수 있었다. 제시, 그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제시? 제시라고 부를게. 네 눈동자랑 잘 어울리거든. 평범이하였던 내가 외모만 보는 그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건 화장술 덕분이었다. 이러기 위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 직업과 능력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화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그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단 한 번 난 그에게 혜지로서 마주 선 적이 있었다. 그가 분위기 좋은 호텔로 날 데려간 그날, 화장조차 지우지 않고 제시로서 그에게 안긴 뒤 불안감을 가진 채 제시라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다행히 그는 충격을 받거나 날 미워하지 않았다. 뭐, 괜찮아. 하지만 난 혜지보다 제시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 앞에선 언제나 제시로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후로 난 완전하게 제시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날 불러내는 건 주로 밤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였다. 평일과 주말 대중이 없었기 때문에 난 퇴근 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그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꼬박 기다려야만 했다. 술에 취해 살짝 꼬인 목소리로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해주기만을 바랬다. 그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고 휴대폰을 옆에 딱 끼고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감에도 희망을 놓지 못한 채 새벽 3시가 넘어갈 때쯤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어 버린다. 지우지 못한 화장을 눈물로 씻어내며 피부 트러블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이젠 더 신경 쓰지 않는다. 혜지가 조금 더 못나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내가 그의 애인이 아닌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었다. 또 그가 날 찾는 이유가 사랑이 아닌 욕정인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놓을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삶에 지친 직장인들이 혹시나 하며 복권을 사는 것처럼 어쩌면 조금이라도 그가 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옅은 기대감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새벽 1시를 넘어갈 무렵 갑작스런 메시지 소리에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졸고 있던 나는 다급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였다. 샤인 모텔 408호. 그뿐이었다. 애정도 무드도 없는 글자지만 비참하리 많지 기쁜 마음이 들었다.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울을 확인하고 제시의 얼굴을 잠시 손본 다음 택시를 타고 그에게 달려간다. 날 마주한 그에게선 역시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품은 따뜻했다. 충족되지 않는 애정을 갈구하며 그에게 안긴 뒤 그는 다정한 키스도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그를 따라 들어가 씻는 대신 난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여기서 씻을 수도 그의 품에서 아침을 맞을 수도 없었다. 그의 앞에서 해지가 되면 안 되니까. 제시로 와서 제시로 안기고 제시로 떠난다. 그게 그의 규칙이었다. 무심코 보게 된 그의 휴대폰 화면. 이름 크리스. 한참 동안 놀리던 전화는 부재중 표시가 뜬과 동시에 크리스란 여자가 보낸 메시지를 띄워주었다. 미안해. 깜빡 잠들어서 전화 못 받았어. 어디야? 내가 갈까? 아마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여자인 듯했다. 이 여자도 그에게 크리스로서만 다가설 수 있을까? 그때 조급한 크리스의 다음 메시지가 들어왔다. 린다랑 있는 거 아니지?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린다. 린다라는 여자도 있는 모양이었다. 그가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건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 사실이었지만 전에 없는 기분이 들었다. 제시, 크리스, 린다. J, K, L. 내가 제시인 건 눈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저 그가 편의를 위해서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매겼을 뿐. 샤워를 끝낸 그는 내겐 눈길조차 주지 않고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져들었다. 난 말없이 불을 꺼주고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새벽 3시.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씻어내고 외롭고 슬픈 해조로 돌아왔다. 그나마 오늘은 호출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화장을 지우고 잠시나마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있다. 아침 6시면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 딱 3시간 동안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던 질문을 다시금 던졌다. 하지만 너무나 서글프게도 이번 역시 이 질문이 날 변화시키지 못했다. 다시 아침이 오면 사랑받길 갈구하는 제시의, 아니 제이의, 아니 혜지의 고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와서 그 3가지 이름 중 내가 뭘 더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셋 다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크리스나 린다보다, 그리고 어쩌면 존재할지 모르는 아이리스나 마틸다보다 제시가 더 행복했다는 터무니없는 위안을 삼을 뿐이었다. 내 이름은 수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유년기를 보내던 나는 어느 날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납치되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날 보며 흡족한 미소를 보였고 내 몸을 더듬었다. 난 반항을 했지만 그의 완력은 나보다 더 강했고 강압적으로 나를 눕힌 뒤 내 가슴을, 내가 할 수 있는 반항이라곤 겨우 손톱으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씨, 이뻐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순간에 화가 난 그는 내 배를 발로 걷어찼고 난 뇌마디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나뒹굴었다. 야,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는 방문을 닫고 나갔고 문은 굳게 잠겨서는 도무지 열리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고요뿐이었다. 다음 날이 돼서 돌아온 그 남자는 나를 어떤 방으로 끌고 갔다. 딱 한눈에 보기에도 수술실임을 알 수 있었고 그는 내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취는 할 거니까 많이 아프지 않을 거야. 이게 다 네가 핥혀서 그런 거야. 다 너 때문이니까 아파도 참아. 그는 마취제 때문에 힘없이 늘어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와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 손톱을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마치 신경을 끊는 듯 몸 전체로 전해져 오는 고통. 난 천천히 정신을 잃어갔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처음 날 가두었던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었다. 주변이 조용한 걸로 봐서는 그는 주변에 없는 듯 했고 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댔다. 하지만 더 없는 고요함만이 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난 그가 가져간 것이 내 손톱만이 아니란 걸 알았다.
목이 아파왔다. 그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내 성대를 제거한 것이다. 난 벽을 두드리며 나조차 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 내 이름은 잭.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한 40대 중반의 독신남이다. 가끔 성욕이 생길 때면 돈을 주고 해결하지만 외로움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그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수잔. 난 그 요망한 계집을 내 집으로 몰래 데려왔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는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고 창문도 없는 방이 하나 있어서 수잔이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귀여우면서 참 요염한 계집이다. 그녀는 내 안에 자리 잡은 힘에는 외로움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애완동물이 될 것이다. 난 그녀를 쓰다듬고 어루만졌다. 근데 느닷없이 내 얼굴을 핥히는 탓에 상처가 나긴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나가려면 이 정도 트러블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남긴 그 손톱은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난 손톱을 뽑고 외과적인 수술로 성대를 제거했다. 그녀는 이제 소리치지도 못하고 나를 핥히지도 못할 것이다. 힘은 내가 훨씬 세니까 그 외의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일 테고 우리는 이제 행복할 것이다. 최소한 그녀가 죽기 전까지는. 이곳에 갇힌 지 벌써 10일째. 그는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을 제공한다.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손톱이 빠져나간 자리는 아직도 욱신거린다. 누구도 날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난 이 미친놈의 놀이개에 불과하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집에 누군가 찾아온 듯했다. 그는 급하게 나를 숨기고는 내게 입히려고 사온 옷이나 물건들을 서둘러 치워댔다. 난 이게 어쩌면 내게 찾아온 최후의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나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나의 귀는 누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난 모든 힘을 모아서 잠겨진 문을 두들겼다. 모처럼 아버지가 오시기로 했다. 아직 아버지에겐 나의 그녀인 수잔을 보여드릴 생각은 없다. 아마 이해 못하실 테니까. 난 그대를 위해 산 옷가지들과 물건들을 방 한 구석에 숨기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어차피 성대를 제거했고 물건조차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가 와 계신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잭, 청소 좀 하고 살거라.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아, 네. 결혼은
도대체 결혼 언제 할 거니? 전 결혼에 관심 없어요. 좀 평범하게 살 수 없니? 제가 사는 방식이 뭐 어때서요?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방문을 두드려대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무슨 소리야? 아빠는 몰라도 돼요. 잠깐만 보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순간에 아버지는 잠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소리쳤다. 잭! 넌 천식이 있어서 애완동물은 키우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짓이니? 당장 버리거라. 아빠. 난 수잔. 결국에 난 자유를 얻었다. 날카로운 손톱도 없고 목소리도 잃었지만 이제 난 자유다. 나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누군가의 보살핌 따윈 필요 없다. 난 병원을 나서며 꼼꼼히 머리에 감겨진 붕대를 풀었다. 여전히 관자놀이 쪽 통증이 심했지만 그 이상으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풀어헤친 붕대를 바닥에 버리고는 택시를 잡으며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듯 중얼거렸다. 내 딸이 죽었어. 그 망할 새끼가. 몽롱한 정신으로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만 해도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했었다. 심하게 두드려 맞은 탓인지 기억 일부가 지워져 있었지만 마지막 기억은 딸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자신을 형사라 소개한 남자는 유감을 표하며 딸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정황상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쫓는 중이라며 내가 정신을 잃었던 동안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해주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 CCTV로 확인한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님과 식사를 하고 계시던 그 시간에 건물 위층에서 20대 중반의 청년 하나가 내려와서는 현관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벼랑간 문을 열어서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죠. 이후 최초 목격자가 말하길 뭔가 요란한 소리가 나서 열린 문 안을 쓱 들여다보니 집안은 난리가 나 있었고 그 청년이 집에 있던 야구 배트를 들고 쓰러진 선생님을 공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분이 급히 도우려 하자 그자는 무기를 버리고는 도망친 상황입니다. 신고를 받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따님은 이미 야구 배트에 수차례 가격당해 사망한 상태였고 선생님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CCTV 사진을 보여주었다. 혹시 아는 사람인지 묻는 형사의 말에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고 있었다. 위층에 사는 대학생 청년. 오고 가며 몇 번 마주친 정도에 불과했지만 고등학생인 내 딸에게 은근히 묘한 눈빛을 보냈던 이 청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다시 끌어오르는 게 느껴졌다. 진작에 어떻게든 손을 썼어야 했는데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딸을 잃었다. 그랬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것을 숨기고 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렇게 직접 밖으로 나온 것이다. 안 되지. 경찰 따위한테는 못 넘겨. 감히 우리 딸을. 내가 직접 찢어발기도 시원찮아. 청년이 어디로 도망쳤을지는 대충 예상 가는 곳이 있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옆방 노인네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윗집 총각이 근처 폐 건물에 자주 들락날락거린다고. 그 형사가 이미 주변 도로를 전부 차단한다고 했으니 멀리 도망치지 못한 놈은 급한 대로 그곳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는 진정하려 했으며 숨을 골랐다. 경찰들이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땅바닥에 있는 새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는 폐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내 딸을 죽인 그놈은 분명 여기에 있다. 그 생각에 간신히 차갑게 식힌 머리가 다시 뜨거워짐을 느꼈다. 가족을 버려두고 도망간 와이프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착한 내 딸. 못난 아빠를 둔 탓에 또래 애들처럼 맘 편히 놀지도 못한 불쌍한 내 딸. 그간 잘해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감정이 분노가 되어 이곳 어딘가에 숨어있을 살인자 놈에게 향했다. 어두운 건물을 정신없이 뒤지던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놈의 그 저열한 눈을 마주한 그 순간 날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너무도 당당히 내 앞에 나선 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놈에게 달려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바닥이 푹 꺼지며 그대로 아래층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조금만 주의 깊게 움직였다면 쉽게 알아차렸을 변변찮은 함정에 걸린 한심한 날 탓하며 비참하게 바닥을 뒹굴어야 했다. 떨어질 때 충격이 제법 컸었는지 몸을 일으키기 어려웠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녀석의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든 찾아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제 발로 쫓아왔네. 이 새끼가. 하지만 내 말은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숨을 헐떡이고 있자니 어느새 내 옆으로 내려온 녀석이 내가 떨어뜨린 새몽둥이를 주워들며 말했다. 착한 애였어. 마음씨도 곱고 어른스럽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거든. 근데 그의 유일한 단점이 뭐였는 줄 알아? 쓰레기 같은 부모를 뒀던 거야.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를 악물고 움직여 보려는 시도는 녀석이 휘도른 새몽둥이에 가로막혔다. 화가 난 듯 몸 이곳저곳을 후들어대는 통에 분노를 잇고 고통에 신음하며 그저 꿈틀거릴 뿐이었다. 녀석은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손에 든 걸 집어던지고는 내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물었다. 내가 널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버릴 생각이거든? 만족스러울 만치 때려 펴서 죽여버릴 건데 적어도 주둥이 멀쩡한 지금 딱 하나만 물어보자. 나를 움켜잡은 손에서부터 나를 넘어서는 분노가 느껴졌다. 네가 뭔 짓을 했는지 기억해? 대답할 수 없었다. 이놈이 내 딸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 내가 이 녀석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무리 기억을 다듬어봐도
적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난 그저 내 딸을 음흉하게 쳐다보는 놈을 신경 쓰고 있었을 뿐 말 한마디 섞은 적 없다. 내가 침묵을 지키자 녀석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웃음치며 말했다. 기억 안 나는구나. 그치? 기억도 못하지? 그놈의 술 때문에 머리가 그냥 돌아버렸겠지. 다시는 술 안 마실 거라고. 매일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또 술 마시고 예지한테 손찌검하고. 술. 저녁 먹을 때 술을 꺼내 마신 건 기억할 수 있었다. 그걸 불안하게 보던 예지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럼 지금 내 기억이 불분명한 건 머리를 맞아서가 아니라 술 때문이었을까? 그는 숨을 몇 번 고르더니 날 내팽개치고 주변을 가리켰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너 술 먹고 올 때마다 예지가 도망 나와 있던 곳이야. 네가 망나니처럼 하고 다닐 때마다 예지가 와서 서럽게 울던 곳이라고. 안쓰러워서 내가 몇 번 돌봐줬는데 예지가 나한테 부탁하더라. 집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혹시라도 아빠가 난동 부리면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그 어린애가 나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려달라 그랬다고. 벌벌 떨면서. 네가 사람 새끼냐? 어? 기억이 안 나? 개소리 말고 똑바로 대답해. 네 딸 예지 왜 죽였어? 그의 말, 그리고 이 상황,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왜 죽였냐? 이건 내가 그에게 물어야 할 것이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을 비극으로 만든 사이코를 죽이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야 될 말이었다. 진짜 기억 안 나는구나. 그래도 난 대답 들어야겠으니까 어떻게든 기억해내. 기억날 때까지 쳐 맞는 거야. 그의 발길질이 거침없이 내 몸 이곳저곳을 파고들었다. 몸속에 남은 술기운이 날아가서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서인지 간신히 그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었다. 저녁거리와 함께 술 몇 병을 사갔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취했다. 딸은 술병이 비어갈수록 불안해하며 내 눈치를 보다가 슬쩍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취기가 올라온 내겐 그 모습이 도망간 집사람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잡아다가 방 안에 밀쳐놓고 야구 배트를 들어서는 마음이 풀릴 때까지 후드랩했다. 웬놈 하나가 달려들기 전까지. 고통 때문에 현실로 돌아왔지만 녀석에게 반항할 힘도 도망칠 힘도 없었다. 지금까지 날 채우고 있던 분노와 혼란은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온몸에 쏟아지는 묵직한 고통으로 바뀌어갔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비굴하게 내뱉은 말은 녀석을 더 화나게 했는지 이젠 악에 바친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했다. 근처에 굴러다니던 커다란 날카로운 쇠붙이를 집어든 녀석이 내게 다가왔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난 눈을 감고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경찰이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 녀석을 제압했다. 녀석은 바닥에 엎어지며 여전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저 개새끼. 이거 안 놔? 내가 경찰들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키자 병실에 찾아왔던 형사가 내게 수갑을 들이댔다. 가정폭력 및 박예지양 살해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상황 파악이 끝난 모양이었다. 도저히 웃긴 상황이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맞아 죽는 것보다는 교도소에 가는 게 낫다. 심지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놈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딸을 죽여놓고 웃는 내 모습에 혐오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 미소를 지우고는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죄책감보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셔온다. 희미한 빛 한 점 없는 어둠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인지 감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다. 거대한 코끼리에 깔려 짓눌려 있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하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고통에 소리치고 싶지만 목소리조차 안 나온다. 축축한 시멘트 냄새가 난다. 숨쉬기도 갑갑하다. 지금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어지럽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게 무슨 냄새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먼지가 잔뜩 들어오는 느낌 사이 화장품 냄새? 아직도 꿈인가? 아니다. 점차 정신이 들면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아픔과 그 아픔만큼 생생해지는 기억이 차라리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그래, 기억난다. 난 퇴근 후 지수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백화점에 있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느껴진 진동과 울렁거림. 무슨 일인가 둘러볼 겨를도 없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이 꺼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이다. 죽진 않았으니까. 몸이 뭔가에 눌려있다. 그리고 조금씩 느껴지는 가느다란 숨소리. 사람이다. 사람이 내 몸 위에 있다. 숨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숨결이 느껴진다. 화장품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여자인 것 같았다. 이봐요. 목소리가 갈라진다. 이봐요. 괜찮아요? 대답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도 살아있다. 일단 몸을 내 옆으로 눕히려 팔을 들어 올리려 하자 양쪽 팔꿈치로 격렬한 통증이 느껴진다. 떨어지면서 다쳤나 보다. 손끝에도 감각이 없다는 걸 알자 더욱 절망스럽다.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조대가 빨리 와야 할 텐데.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있나 보다. 그래, 정신 차리자. 생일 선물 대신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을 지수는 날 많이 걱정하겠지. 그리고 우리 딸 지우, 두돌지나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서
종알종알대는 모습을 보면 하루 피로가 확 풀렸었는데 반드시 나갈 거다. 꼭. 왼쪽 귀에서 갑자기 들려온 기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들리긴 할까?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우린 그 밑에 깔렸고요. 기억나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갈라지고 신 목소리지만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니 뚜렷하게 들린다. 다리를 다쳤나 보다. 그러고 보니 내 바지 왼쪽 다리 밑부분이 흥건히 젖어있는 느낌이 있다. 일단 돌아서 누워볼 수 있겠어요?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옆으로 돌만 만져져요. 이럴 수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둘이 끼어있구나. 아내 생일날 다른 여자와 온몸을 맞대고 있어야 하다니. 이런 상황에서도 헛웃음이 나온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구조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못 보는 상황에서 심장 소리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밀착한 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긴 처음이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지수에게 줄 옷을 고르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점원이었다. 온통 쑤지는 몸 위에 있어서 그 무게는 몇십 배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이름은 최서희.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오늘 첫 출근인데 이런 일을 겪었단다. 그 외의 대화는 우는 걸 달래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울다 지쳐 잠들었는지 아까보다 대답이 없다. 나도 피곤하다. 좀 자야겠다. 구조대는 언제 오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전히 처절하게 깜깜하다. 목이 마르다. 온몸이 쥐가 난 것처럼 욱신거린다. 서희씨, 그만 울어요. 자꾸 우는 만큼 수분이 빠져나가요. 버텨야죠. 버텨서 어머니 곁으로 빨리 가야죠. 지금쯤 구조대가 우릴 찾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린 구조될 거예요. 안심시키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생각할수록 불안하다. 우리가 있던 게 2층. 이 백화점이 몇 층짜리 건물이었더라? 5층 아니면 6층이었던 것 같은데 꽤 깊은 곳에 매몰된 것 같았다. 아직 구조 작업을 하는 소리도 안 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다. 인간이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더라? 길어야 일주일? 누군가가 되는 상황에서 물이나 음식도 없이 열흘 이상을 버텨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다. 열흘 안으로 구조대가 우리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열흘이나 버틸 수 있을까? 죄송해요. 저 무겁죠? 괜찮아요. 그보다 다리는 좀 어때요? 아직 아픈데 참을 수 있어요. 아직 감각이 남아있는 다리를 살짝 움직여보니 젖어있던 바지 부분이 찐득하게 바닥과 붙어있다. 피가 굳어있는 걸로 봐선 다행히 출혈은 멈췄나 보다. 우리 꼭 살아서 나가요.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라도 같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타들어가는 갈증이 팔꿈치의 통증보다 이젠 훨씬 더 고통스럽다. 약하게 들려오던 신음소리도 언제부턴가 현저하게 희미해졌다. 서희씨도 나도 그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말할 기운도 움직일 기력도 없거니와 사방은 꽉 막혀 있으니까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밀려오는 폐쇄감에 텅 비어있는 속이 메스껍다. 찌르 같은 어둠을 반쯤 풀린 눈으로 바라본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니 어딘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없다. 저 멀리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출근하기 전 곤히 자고 있던 지우를 굳이 깨우지 않으려고 이마에 살짝 입맞춤만 하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될까 두렵다.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제 2살인 지우는 나중에 나를 기억이나 할까? 갑자기 아버지 없이 지내왔다는 서희씨가 한없이 측은해진다. 며칠이 지났는지 감도 안 잡힌다. 몇 번을 잠들었다 깨어났는지도 일어날 때마다 서희씨는 울고 있다. 이젠 울지 말라는 말도 하기 힘들다. 심한 갈증과 먼지 섞인 호흡에 목구멍이 바짝 타서 붙어버린 기분이다. 깨어있어도 반은 꿈꾸고 있는 듯하다. 아직 남아있는 후각으로 피비린내와 생선 썩는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진다. 주위의 신음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 갈증에 잠에서 깨어났다. 물 한 모금까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침이라도 한번 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서희씨가 너무 조용하다. 아니, 심장 소리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다. 서희씨, 서희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이 힘들고 외로운 절망을 이제 혼자 버텨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처참히 어둠에 혼자 내팽개쳐진 처지가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꺼꺼 울어댔다. 서희씨의 죽음은 생각보다 나에게 치명적이었다. 이젠 더 이상 버텨낼 자신이 없다. 처음엔 그나마 의지할 존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잔인하게 꺾어버린 것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탈수와 공포, 그리고 앞으로는 시체와 얼굴을 맞댄 채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들린다. 계속 들린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몸 위에 짓이김에서 나올 리가 없는 소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내 왼쪽 귀로 또렷이 들리는 울음소리. 난 미쳐가고 있다. 온몸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고 후각도 시각도 없는데 서희 씨의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린다. 마치 세상에 나의 왼쪽 귀만 존재하는 것 같다. 차라리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다시 깨어날 자신은 없지만 내 정신과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 이젠 받아들이자. 포기하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지우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그 후로 5일을 더 버텼다. 그리고 구조되었다. 지금 내 곁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는 눈빛이란 지수와 귀여운 재롱을 부리는 내 딸 지우가 있다. 난 구조된 뒤 한동안은 지독한 후유증에 고생했다. 으스러진 팔꿈치, 탈수증, 영양결핍, 피부습진, 폐쇄공포증, 그리고 지독한 식중독. 사람들은 나의 생활을 기적이라 부른다. 각종 매체의 러브콜, 심지어 책을 내자는 사람들도 줄을 서 있다. 이런 관심에 어안이 벙벙하지만 난 무엇보다 지수와 지우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서희 씨에게 감사한다. 서희 씨가 없었다면 난 다시는 지금 이 환하고 따뜻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품 맛이 나는 양분과 피비린내 가득한 수분이 되어준 서희 씨에게.